한 번은 대학 캠퍼스에서 철학 동아리의 멤버들이 주최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로 본 우리의 사회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주로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지만 다양한 학과에서 몰려든 학생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추상적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며 모였습니다. 가을의 청명한 날씨는 청중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너무나도 평범한 학생 제임이었는데 그는 철학 수업 중 들었던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에 깊이 매료된 상태였습니다. 제이미는 이벤트에서 이 개념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롤스의 신비한 파티였고 그는 이벤트 공간에 그 파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이미는 마법 세계의 사회 설계자로 등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법 모자와 가면을 쓰고 아무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지의 베일 아래에 있습니다. 제이미는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웃으며 그 상황에 몰입했습니다. 이 마법 파티에서 참여자들은 사회의 규칙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 역할이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제이미는 재빠르게 무작위로 역할 카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을의 부유한 상인이 되었고 다른 이는 흙을 일구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되었죠. 이제 제이미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농부인가요? 상인인가요?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가요?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과연 어떤 사회적 구조와 법이 가장 적합할까요? 처음에는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 병든 노인의 위치일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학생은 덧붙였습니다. 교육 기회도 평등해야 해요.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죠. 흙을 일구는 농부로 역할이 정해진 다른 학생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점차 그들의 논의는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갔습니다. 제이미는 미소를 띤 채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롤스가 말한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극은 단순한 놀이 이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어떻게 공정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제이미의 연극은 끝이 났지만 그날의 경험은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연한 개념으로만 여겼다. 무지의 베일을 피부로 느끼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을 마친 제이미는 다시 동아리 멤버들 사이로 돌아가며 속으로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작은 변화의 씨앗들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나리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이름도 없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시끌벅적한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항상 서로 돕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공동체는 마치 큰 가족처럼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젊은이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이었고 그는 도시에서 왔으며 개인의 성취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현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은 큰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의 제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기술은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고 공동체의 전통적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제안에 동의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을의 관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의 원로인 할머니 엘라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 중앙 광장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에릭의 제안이 흥미롭고 잠재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공동체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라는 마이클 샌델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인의 정체성이란 우리가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엘라 할머니는 우리 각자는 서로 연락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상호 책임을 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설득력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릭은 처음에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엘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와 개인주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에릭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농업 기술을 마을의 전통과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 대신 공동체의 가치를 통합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농업 방식을 개발했고, 에릭은 마을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고, 사람들이 모두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은 더욱 단단해졌고, 사람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 샌델의 이론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올드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매년 여름이면 큰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바로 올드타운의 광장에 있는 커다란 오래된 나무가 무성한 잎을 자랑하며 자라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동시에 뿌리로 인해 도로가 갈라지고 집들의 기초 가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자르자는 파와 그대로 두자는 파로 나뉘어 몇 년 동안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무가 제공하는 아름다움과 그늘의 장점을 강조하며 그것이 올드타운의 상징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나무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고 집이 무너지게 생겼으니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쟁점이 어느 해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똑똑한 젊은이로 알려진 에밀리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라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해 볼 것입니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밀리는 나무를 잘랐을 때와 그대로 두었을 때 각각의 경우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행복과 불행을 계산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과 미관, 뿌리가 줄 수 있는 건축물 손상 비용, 나무가 없을 때의 미관 하락 수준,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데 드는 비용 등을 정량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설문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1.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2. 나무를 두었을 때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 3. 나무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감성적 행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4. 뿌리로 인한 손상으로 집이나 도로 수리를 위한 예상 비용은 얼마인가? 조사 결과를 모은 후 에밀리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숫자로 변환된 결과들은 상상 외로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나무를 자르게 되면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다수가 경제적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본 주민들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나무를 지키고 싶다는 감정적 애착을 버리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분석의 결과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선택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나무는 이식을 통해 좀 더 적합한 장소로 옮겨지게 되었고, 기존의 장소에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변신했습니다. 올드타운은 이러한 결정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최대 다수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죠. 에밀리는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이 실제로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며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드타운은 그 이후로도 많은 결정에 이 사상을 적용하며 더욱 화합된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여름날 밤 호기심 많은 소년 토미는 할아버지 오래된 서재에서 먼지가 가득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철학에 관한 책이었고 우연히 데이비드 휴미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토미는 휴미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읽으며 흥미를 느꼈고 이를 통해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토미는 자신의 절친 잭과 엠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둥글게 앉아 토미의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토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와요. 제가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에 대해 읽은 것을 들려줄게요. 토미가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대요. 잭은 궁금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토미는 대답했습니다. 휴는 우리가 인과를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인 것을 직접 볼 수는 없다고 해. 엠마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일들이 우연일 수도 있다는 거야? 토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예를 들어볼게. 예전에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를 기억해? 그때 갑자기 비가 쏟아졌던 날 말이야.
잭, 너가 비가 오는 건 우리가 모래성을 잘못 쌓아서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잭은 쑥스러워하며 아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그건 좋은 예였어. 토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사건들이 발생할 때 다른 사건들과 연관 지으려는 경향이 있어. 비가 온 건 우리가 모래성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 둘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은 볼 수 없잖아?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여러 번의 관찰로 패턴을 찾으려는 것뿐이야? 맞아, 토미가 말했다. 그래서 휴은 우리가 인과관계를 말할 때 단순히 두 사건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일 뿐이라고 한 거야. 반복된 관찰로 그런 일들이 연결된다고 배우게 된 거지. 잭은 신중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매번 레모네이드를 마시면 즐거워지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거네? 토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어쩌면 우리는 레모네이드를 마실 때마다 행복한 경험을 했어서 그런 인과적 믿음을 갖게 된 것일지도 몰라. 그날 밤 세 친구는 철학 이야기로 인해 자신들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생각하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반복된 경험이 결과인지 서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이론 덕분에 그들은 세상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